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제생활 케빈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P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칵테일 펀딩에서 부동산 PF 쪽을 담당하고 계신 이승욱 이사를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칵테일 펀딩에서 사업부 총괄을 맡고 있는 이승욱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승욱 이사는 같이 농구를 하다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일로 또 만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부동산 PF. 자, 부동산 PF란 무엇인가요? PF에 대한 정의는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PF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PF라고 하면 부동산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PF는 부동산에 국한된 이 금융기법이 아니라요. 그게 부동산이든 비부동산이든 매출채권이든 동산이든 앞으로 있을 이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에 부동산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 그럼 제가 부동산 PF 정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꼭 부동산에 국한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네. 현실적으로 아직 없는 어떤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당겨서 맞습니다. 뭔가를 한다. 뭐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똑똑하죠? 그러면 칵테일 펀딩에서 나와 주셨으니까 네. 칵테일 펀딩은 그 중에 그럼 어떤 PF를 좀 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PF라고 하면 동산이든 비부동산이든 가리지 않고 저희가 PF 금융기법으로 담보화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의 파이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PF를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겠지만 저희가 다른 비부동산 상품들도 건수로 따지면 이 부동산과 5대5 비율로 대출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군요. 네. 여러분이 PF 분산 투자를 원하시면 칵테일 펀딩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로는 PF의 리스크와 또 우리가 어떤 특징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아니었죠. PF의 리스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용어 자체, PF란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그 리스크를 알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스크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F의 리스크는 어떤 게 있죠? 우선은 부동산 PF에 관련된 리스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부동산 PF라고 하면 개발 사업에 이 대출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가 어떤 거일지 이제 고민하는 것의 첫 단계가 사실은 이제 저희 사업부에 가장 처음 구조화하는 단계입니다. 부동산 PF의 리스크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사업에 대출을 진행하는데 내 자금은 미래의 현금 흐름인 준공된 이후에 분양대금이 상환지원으로 쓰일 텐데 과연 준공이 될 것이냐, 준공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 분양이 돼서 내 대출금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회수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대출을 실행하는데 이게 과연 이 공사비로 적정하게 쓰일지 내지는 이 사업자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쓰인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도박을 한다든지 유흥으로 쓴다든지 저희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금 관리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 그 자금 관리 리스크 총 세 가지 리스크가 있고요. 저희 사업부나 모든 이제 부동산 PF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고민들을 어떻게 해지하느냐에서부터 이 구조화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게 말로는 참 쉬워 보이지만 어렵죠. 그게 사실 어떤 노하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준공에 대한 리스크라고 하면 준공이 안 될 리스크를 여러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준공이 안 될 리스크가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준공 때까지의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공사가 이 준공 때까지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공사비를 썼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준공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 중에는 공사비를 저희가 100% 다 공사비를 포함한 필수 사업비, 준공 때까지의 필수 사업비를 전체 펀딩을 한다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준공이 안 되는 리스크들은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민은 공사비를 포함한 필수 사업비를 준공 때까지의 자금을 전체 펀딩을 한다라고 하면 그 펀딩한 자금을 과연 적정하게 집행하느냐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준공이 안 될 리스크는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필수 사업비에 대한 공사비가 적정 100% 펀딩이 안 된다든지 하면 중간에 공사가 멈출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하도급 직불이라고 해서요. 대출금 자체를 공사비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한테 이제 직불을 하면서 시공사의 리스크를 절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크레딧 있는 시공사라고 하면 메이저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을 리스크들은 없을 거잖아요. 공사비를 100% 확보한다든지 내지는 이 크레딧 있는 시공사가 시공 참여를 한다든지 세 번째는 공사비에 대한 이 집행 자체를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에 직불을 한다든지 이 세 가지로 준공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저는 지금 이해가 아주 확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준공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 분양 대금이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대금을 납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환을 받는 구조인데 보통은 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사업성 평가라는 걸로 초반에 완벽했지는 아니지만 이 건물이 준공이 됐었을 때 가치가 얼마냐를 이제 감정평가법인에서 사업성 평가를 받습니다. 준공이 됐었을 때의 담보 감정 대비 저희 대출금이 통상적으로는 60% 이내에 들어왔었을 때 저희는 이제 대출을 실행하고요. 이 LTV라는 개념으로 론 투 밸류라고 해서 준공 후의 가치가 내 대출금 대비 60% 이내면 저희는 이제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 말은 즉 준공이 되면 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담보대출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입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LTV가 금융기관에서 60% 이내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그 말은 저희의 대출금이 분양이 하나도 안 되더라도 준공 이후에 이 담보대출로 엑시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겠네요. 그 LTV 비율만으로도 이미 투자금 엑시스 된다. 네.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장이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분양 대금, 분양 가격표에 따라서 분양이 얼마만큼 될지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치가 발생하고 인근의 시세 대비 지금 분양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적절성도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양이 하나도 안 될 리스크들을 감안하면서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네, 세 번째 그 자금 관리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 사업장에 이 대출을 실행할 때 과연 그 자금을 어느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 돈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대출금이 개발업자인 시행사한테 다이렉트로 가면 그 시행사에 대한 크레딧으로 기결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것들을 신탁으로 해지를 합니다. 근데 신탁 중에서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신탁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신탁 상품 중에서도 관리형 토지 신탁, 관토라고 하는 관리형 토지 신탁, 그리고 신탁사가 차입의 주체가 되는 이 개발 신탁, 이 두 가지 상품에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탁에도 담보 신탁, 분양 관리 신탁, 관리형 토지 신탁, 개발 신탁 여러 상품들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를 이제 책임지냐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거죠. 신탁을 잘 아시네요. 신탁사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 의무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신탁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근데 명확히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신탁까지는 담보 신탁은 이제 잘 취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PF성 상품에 있어서 담보 신탁은 잘 취급하지 않고요. 과거에는 많이 취급했지만 취급하지 않고요.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이 사업의 주체가 이제 신탁사가 건축주도 신탁사가 되고요. 결국 자금 집행에 대한 어느 정도 권한도 신탁사가 갖고 있는 관토까지가 금융기관이 이제 대출을 진행하는 신탁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금 관리 리스크라고 했었을 때 이 차주가 그 자금을 유용하는 데에 대한 리스크를 절연하기 위해서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고 해서 신탁사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행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도급 직불을 한다든지 이 시행사가 자금을 쓴 자금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지 이 세금 계산서를 토대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사업비 자체가 시행사의 어떤 크레딧으로 기결돼서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수준을 다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관리 신탁은 이 신탁사의 책임이 분양에 대한 분양 대금만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이제 컨트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탁사의 수준으로 자금 관리 리스크를 좀
좀 어느 정도 해지한다, 통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스크는 부동산이냐 비부동산이냐 사실 동일합니다. 그 적정하게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그 대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리스크를 PF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드렸고 제가 비부동산의 사례에 대해서는 한 가지 상품을 좀 저희가 진행했던 상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의 가장 첫 번째 대출 상품입니다. 이제 유명한 여자 아이돌의 콘서트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저희가 실행을 했거든요. 아이돌 누구죠? 그 유명한 아이돌. 네. 저는 별로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들어도 잘 모릅니다 어차피. 네, 그래서 결국 PF라고 하면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한다. 요것만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돌의 콘서트에 대한 티켓 매출. 티켓 매출이 미래 현금 흐름, 아직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 매출은 100% 다 티켓이 매진이 다 됐고요. 그 매출은 이 국내 굴지의 티켓 판매 대행사로부터 매출 채권을 저희가 양도를 받아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결국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부동산에 대비해서 봤을 때 준공에 대한 리스크는 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리스크일 거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대관이 완료가 되고 아티스트 섭외가 완료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공연이 안 이루어질 일은 이제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티켓 매출, 부동산에 비하면 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티켓 매출이 100% 다 매진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매출 채권에 대한 양수도를 통해서 티켓 매출을 양수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해지한 상품입니다. 결국 티켓 판매사로부터 저희가 이 제작사가 가지는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양수받아서 요 대출을 실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PF, 콘서트 매출에 대한 PF, 결국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그 안에 어떠한 리스크, 분양이 안 될 리스크, 티켓이 매진이 안 될 리스크, 저희 대출금 상환 제한까지 매진율이 낮을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요. PF라고 하면 동일한 금융기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동산도 그렇고 비부동산도 그렇고 PF라는 성격을 좀 정확히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부동산 쪽도 PF는 미래의 가치를 결국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능력이 사실은 리스크를 결정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리스크와 그 해칭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저희가 공부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모시고 더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PF에서 칵테일 펀딩이 상품 구조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조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결국 어려운 이 단계가 아닙니다.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먼저 미리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지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준공 리스크, 분양 리스크, 자금 관리 리스크들을 어떤 식으로 적정하게 해지하냐라는 이 과정이 사실은 구조화거든요. 근데 P2P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구조화, 뭐 리스크가 어떤 거가 있고 그건 되게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좀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구조화 과정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어떤 리스크들을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구조화인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합리적 의심, 이 정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리스크들에 대해서 어떻게 있을 수 있고 그건 어떻게 하면 이 리스크들을 좀 해지할 수 있을까? 이런 단계가 사실은 첫 번째 이제 구조화에 대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상품 구조화라든지 P2P 부동산 PF가 그냥 말로만 PF니까 이거 위험한 상품이야라고 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이 과정에 신경을 쓰고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투자도 오히려 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공부를 좀 더 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PF도 개인분들도 투자해볼 만한 상품이라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P2P 쪽에서 사실 부동산 뭐 PF 이런 것들 하는 회사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칵테일 펀드 이제 이승우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자세히 더 깊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슬기로운 경제생활 케빈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